챕터 제1장 서론 및 벡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물리라는 거는 이제 우리가 어떤 이제 운동이든 어떤 물리적인 현상을 관찰을 하고 그 관찰을 하는 그 대상을 물리량으로 설정한 다음에 그 물리량의 표준이 있어서 그 표준하고 지금 자기가 관찰한 행위를 갖다가 비교하는 행위, 즉 측정이 되는 거죠. 그와 같이 물리량을 측정을 해서 그 측정된 물리량들끼리의 어떤 수학적인 관계를 밝혀내는 것을 우리가 물리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하려면은 일단 우리가 관찰하는 물리량을 설정을 하고 그 물리량에 대한 표준을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장에서는 우리가 길이와 질량 그리고 시간의 표준이량을 살펴보고 차원 분석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일단 이제 측정과 물리량을 보면은 모든 물리량은 표준과 비교해서 각각 고유한 단위로 측정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물리량을 측정을 할 때는 그 측정한 크기를 적고 그리고 항상 거기다 단위를 붙이는 게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이제 돌멩이를 하나 던진다고 칩시다. 질량 M인 돌멩이를 하나 던졌어요. 던졌더니 얘가 얼마만큼 날아가서 떨어졌다는 거죠. 얘 편의상량 S라고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물체의 운동에 대해서 뭐가 궁금하냐? 돌이 큰 돌일 수도 있고 작은 돌일 수도 있는데 결론적으로 얘가 얼마나 멀리 날아갔냐 하는 게 우리가 궁금하다는 거죠. 그래서 맨 처음에 얘네들의 이제 돌멩이의 크기를 갖다가 우리가 질량으로 비교할 수 있다 그러면은 질량이 우리가 관찰해야 될 그와 같은 물리량이 되는 거죠. 그리고 얘가 날아간 거리가 궁금하다. 그러면 이제 얼마만큼 날아갔는가? 그 거리를 갖다가 우리가 또 물리량을 설정하고 또 측정을 해야 됩니다. 물론 얘가 오래 날아갈 수도 있고 금방 날아서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시간도 우리가 측정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질량과 거리와 시간, 요 대표적으로 세 가지 물리량이 우리가 물체의 운동을 해석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물리량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와 같이 가장 기본적으로 관찰해야 하는 물리량을 갖다가 우리가 뭐라고 이름 붙이냐면은 얘를 기본 물리량이라고 이름 붙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질량이라는 거를 측정을 하고 길이라는 걸 측정하고 시간이라는 걸 측정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질량을 측정했더니 10이에요. 거리도 측정했더니 또 10이에요. 시간도 측정했더니 10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숫자는 적어놨는데 그 다음날 다시 얘네들을 분석하려고 보니까 뭐가 질량이고 뭐가 거리고 뭐가 시간인지 우리가 알 수가 없더라는 거죠. 물론 이제 숫자가 똑같은 건 상관이 없는데 하나는 10이고 하나는 5고 하나는 3이다. 이렇게 적어놓고 나면은 한 며칠 있다 보면은 얘가 질량인지 거리인지 시간인지 우리가 알 수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측정한 크기 뒤에는 뭐를 붙여야 된다? 얘네들을 표현할 수 있는 그와 같은 단위를 항상 붙여놔야 돼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항상 실수하는 게 계산 과정에만 급급한 나머지 숫자를 쓰고 절대 단위를 쓰지 않아요. 그러면 오답입니다. 그래서 항상 단위를 붙여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명심을 해야 되겠어요. 그럼 질량에는 어떤 단위가 있느냐? 질량은 킬로그램 단위로 우리가 표준으로 쓰고 있어요. 길이는 미터라는 단위, 시간은 세크라는 단위를 우리가 표준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모든 측정이 끝나면은 질량은 킬로그램, 거리는 미터, 시간은 세크로 바꿔야 한다는 점을 여러분이 유념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질량은 뭐가 표준입니까? 라고 묻는다면은 지름과 높이가 각각 39mm인 백금과 이리듐으로 합금으로 만들어가지고 이와 같은 원통을 만들어 놨어요. 이 원통을 갖다 우리가 1kg을 정의를 하고 얘를 표준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저울들을 갖다가 통일을 시킵니다. 물론 이제 옛날 표준이기 때문에 지금도 쓰고 있긴 하지만은 사실 조금 문제는 있어요. 왜냐면은 요즘은 하도 작은 질량을 다루다 보니까 이 안에 금속 안에 들어있던 가스들이 조금씩 빠져나오면서 얘네들이 조금씩 가벼워지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얘를 질량의 표준으로 삼는 게 좀 문제가 생기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표준을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길이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떻게 표준을 정의하냐면은 빛이 진행을 하는데 빛이 2억 9,997만 9,240 2억 9,970 다시요. 2억 9,979만 2,485분의 1초 동안 빛이 진행한 거리를 갖다가 우리가 1m라고 정의를 하고 있어요. 또 시간은 어떻게 우리가 표준을 정했냐면은 세슘 133이라는 그와 같은 물질이 있습니다. 이 원자에서 방출되는 특정한 파장의 빛이 있는데요. 이 빛이 91억 9,263만 1,770번 진동 안에 걸리는 시간을 1초로 정의해서 우리가 사용을 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질량과 거리와 시간에 대한 이와 같은 표준을 우리가 설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갖다가 우리가 기본량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기본량을 이용해서 우리가 물체의 모든 운동을 해석을 한다는 거죠. 사실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이제 그 질량과 길이와 시간 이외에 다른 물리량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속도, 가속도, 힘, 운동량 등등 에너지까지 여러 가지 이제 단위를 많이 들어봤을 텐데 이와 같은 물리량은 이 기본량들, 즉 질량과 길이와 시간을 얘네들을 조합을 해가지고 우리가 그 단위를 만든다는 거죠. 그걸 갖다 우리가 뭐라고 그런다? 유도량이라고 그래요. 예를 들어서 넓이 같은 경우는 길이의 제곱으로 표현을 하고 부피 같은 경우는 길이의 세제곱으로 표현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넓이하고 부피는 따로 새로운 어떤 물리량이 있는 게 아니라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길이라는 물리량을 제곱하거나 또는 세제곱을 해서 만든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또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그 유도량 중에 밀도라는 게 있어요. 밀도라는 거는 단위 부피당 질량으로서 질량을 부피로 나눈 걸 갖다가 우리가 밀도라고 정의를 하고 쓸 때는 이렇게 로라고 쓰고 우리가 읽을 때도 로라고 했습니다. 로 이퀄 V분의 M. 단위는 뭐가 되겠어요? 요 M은 우리가 질량이기 때문에 단위는 킬로그램이고 부피는 길이의 세제곱이라고 했죠. 그래서 미터 삼승에서 킬로그램 퍼 미터 삼승이라는 이와 같은 단위를 부여를 한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유도량들은 기존에 있는 세 가지 요 기본량을 가지고 나머지를 유도를 하게 된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좋아요. 그럼 이번엔 다음 자료 볼까요? 차원 분석이라는 걸 살펴보도록 하죠. 이 차원 분석이 뭐냐면은 기본적으로 차원이라는 건 물리량의 물리적인 유형을 나타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어떤 세 가지 유형을 지금 우리가 살펴봤냐면 질량과 길이와 시간이라는 세 가지 유형을 살펴본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질량 같은 경우는 질량의 차원을 갖는다. 길이는 길이의 차원을 갖는다. 시간은 시간의 차원을 갖는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산을 할 때 물리량끼리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눠야 할 일이 생기겠죠. 그래서 이와 같이 차원이 같은 물리량만 우리가 덧뺄 셈이 가능을 해요. 곱하고 나누는 거는 차원과 무관하게 아무거나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질량하고 길이하고 시간이 있다. 1kg, 1m, 1초가 있다. 그러면은 1kg과 1초를 더하거나 아니면 1kg과 1m를 빼거나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1kg에 1초를 곱하고 그러니까 1kg에 1m를 곱하고 그리고 얘를 갖다가 시간의 제곱 그러니까 초의 제곱으로 나눠줄 수는 있죠. 그렇기 때문에 곱 나눗셈은 차원과 무관하게 가능하지만은 덧뺄셈은 같은 차원만 해야 된다라는 점에 여러분이 유의를 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모든 물체의 운동은 질량, 길이, 시간의 차원으로 얘네들 적절히 조합을 해가지고 표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차원이라는 관점에서 이야기를 할 때는 질량은 M이라고 쓰고 길이는 L이라고 쓰고 시간은 T라고 써요. 질량은 mass라는 영어에서 따온 거고 L은 length라는 길이에서 T는 time이라는 시간에서 따온 알파벳 첫 문자죠. 그래서 어떤 물리량의 차원을 표시를 해봐라 그러면은 이와 같이 대괄호를 묶어서 표현을 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속력은 아직 우리가 배우지는 않았지만은 속력은 우리가 V라는 기호로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은 V에다 우리가 대괄호를 치면은 V의 차원을 물어보는 게 되겠죠. 그러면은 이 속력 같은 경우는 우리가 길이를 시간으로 나눈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단위가 미터 퍼 세크예요. 자, 미터라는 건 길이의 차원이고 요 세크라는 건 시간의 차원이죠. 기본 물리량 중에 두 개를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속력을 나타냈네요. 그럼 얘를 갖다 우리가 차원으로 표현한다면은 길이의 차원은 L의 차원, 시간의 차원은 T의 차원인데 요 T 같은 경우는 분모에 있으니까 얘는 마이너스 1승 이렇게 붙여준다는 거죠. 그래서 LT의 마이너스 1승 이렇게 쓰고 힘은 우리가 F라고 써요. F의 차원을 구해보시오라고 한다 그러면은 F의 단위는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 제곱이기 때문에 킬로그램의 차원은 라지 M, M 하나고 길이의 단위는 L이고 그리고 시간의 차원은 얘는 T인데 얘가 분모의 제곱으로 들어가 있으니까 마이너스 2승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차원을 표현한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물리량을 갖다가 차원 해석을 통해서 얘는 L의 몇 제곱, M의 몇 제곱, T의 몇 제곱으로 구성이 되는지 그런 걸 알아보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죠. 왜냐하면은 우리가 어떤 방정식을 유도를 해야 할 때도 있고 그 방정식이 옳은지 점검을 할 때도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차원을 분석을 해보면은 우리가 올바른 계산 과정을 거치고 있는지 알 수 있다는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항상 우리가 어떤 크기를 측정한다면 거기다 단위를 반드시 붙여줘야 된다고 그랬죠. 모든 단위는 물리 공식의 차원을 그대로 옮겨 쓰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숫자를 계산하고 나서 단위를 뭐로 붙일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궁금해할 필요가 없어요. 그 차원을 그대로 쓰면 된다는 소리죠. 예를 들어서 제곱미터 같은 경우는 얘네들 차원이 L의 제곱이기 때문에 L이라는 건 우리의 길이 미터죠. 그래서 미터의 제곱이라고 쓰고 볼륨, 부피 같은 경우는 차원이 L의 세제곱이기 때문에 L은 미터죠. 그렇기 때문에 미터 세제곱이라고 쓰고
속력, 빠르기, 스피드 같은 경우는 얘는 미터 퍼 세크 제곱이란 말이죠. 얘는 차원을 보면은 L 나누기 T예요. 즉 LT의 마이너스 1승이기 때문에 MS의 마이너스 1승, 즉 M per S, 그러니까 미터 퍼 세크 이런 식으로 쓰게 된다는 거죠. 가속도도 마찬가지예요. 얘를 차원에서 보면은 LT의 마이너스 2승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를 갖다가 우리가 단위로 쓴다면은 L은 미터고 T는 세크니까 미터 퍼 세크 제곱이라는 이와 같은 표현을 쓰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차원 해석을 해보면은 우리가 이 물리량이 우리가 지금 계산하는 과정이 뭘 계산하고 있는 건지 그 결과의 차원을 계산해 보면은 그 차원을 계산해 봤더니 이와 같은 차원이 나왔다. 아, 그럼 나는 가속도를 구한 거구나. 만약에 이런 차원이 나왔다. 그럼 나는 속력을 구한 거구나. 이런 식으로 자기가 어떤 계산을 수행하는지 알 수 있다는 거죠. 만약에 차원이 맞지 않으면은 그럼 뭔가 중간에 식이 빠져 있거나 단위 완산을 잘못했을 가능성이 우리가 크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간단한 예제를 통해 가지고 그런 내용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예제 1.1번을 보시도록 하죠. 식 V는 AT가 차원적으로 올바른지 보여라 라고 하네요. 여기서 VAT는 우리가 아직 정의를 하지 않았지만은 V는 속력, A는 가속도, T는 시간을 나타낸다 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그러면은 일단 왼쪽이 V고 오른쪽이 AT이기 때문에 좌우의 차원이 같으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일단 V의 차원이 뭔가 한번 살펴볼까요? 자, V는 얘는 단위가 어떻게 됩니까? V 같은 경우는 단위가 미터 퍼 세크이기 때문에 얘를 갖다 우리가 차원으로 쓴다고 그러면 어떻게 쓰면 돼요? 얘는 길이 같은 경우는 얘는 L이 되는 거고 얘는 시간이니까 LT의 마이너스 1승 이런 식으로 우리가 쓸 수 있겠네요. 자, A 같은 경우는 A의 차원을 써보시오. 그러면은 얘는 단위가 어떻게 됩니까? 얘는 미터 퍼 세크 제곱이죠. 그러면은 얘는 L의 1승, 그렇죠? T의 마이너스 2승이라는 이와 같은 차원식을 쓸 수가 있겠죠. T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T는 얘는 그냥 세크기 때문에 얘를 차원을 쓴다 그러면은 그냥 T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제 그 왼쪽 V는 AT라는 걸 보면은 V의 차원은 지금 LT의 마이너스 1승이 돼야 되는 거고 오른쪽 A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LT의 마이너스 2승에다가 그리고 T를 하나 더 붙여주는 거죠. T가 되기 때문에 그럼 결국은 얘는 계산하면은 LT의 지수끼리 더하면 마이너스 1승이 되니까 좌우에 어떻게 차원이 맞아 떨어지네요. 그렇기 때문에 V는 AT라는 식은 얘는 옳은 식이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와 같이 차원을 비교를 해가지고 좌우가 같은 차원을 가지는지 그걸 항상 확인을 해야만 그게 올바른 답인지 알 수가 있는데요. 두 번째 경우를 보도록 하죠. 가속도 A하고 시간 T를 이용해서 차원 분석을 통해서 거리 X의 식을 유도를 해보라고 하네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A하고 T를 적절히 어떻게 조합을 해가지고 얘를 지금 뭐로 만들고 싶다는 소리예요. 얘를 X로 만들고 싶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A하고 A는 가속도고 T는 시간이기 때문에 얘는 서로 차원이 같을 수는 없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더하거나 뺄 수는 없어요. 그럼 더하고 빼지 못한다는 소리는 결국은 A하고 T를 적절히 곱하거나 나누어야 된다는 그런 얘기가 되는 건데 그럼 결국은 X는 AT라는 이런 관계를 만들고 싶은데 여기다가 적절하게 얘네들을 서로 곱해줘야 된다는 소리죠. 그래서 얘가 몇 제곱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만약에 얘가 A의 마이너스 1승이 된다 그러면은 얘가 분모로 들어가야 될 거고 얘가 마이너스 1승이다 그러면 오히려 얘가 분모로 들어가야 되겠죠. 뭔진 모르지만은 이와 같은 형태로 표현이 돼야 된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엄밀히 말하면은 여기에 비례상수 K라는 게 붙어요. 비례상수 K. 얘는 그냥 상수입니다. 얘는 차원이 없어요. 그냥 상수가 붙는데 어떤 상수가 붙어가지고 좌우가 정확하게 이퀄이 되는지 그걸 갖다가 우리가 결정을 해야 돼요. 왜냐면은 이 거리라는 거는 가속도가 커지면은 X도 커질 거고 T가 커지면은 X도 커질 거기 때문에 얘네들이 커지면은 얘도 같이 커진다는 걸 알지만은 비율이 똑같이 맞아 떨어진다는 보장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 항상 비례상수 K를 하나 붙여가지고 좌우를 이퀄로 만들기 위해서는 적절한 어떤 상수를 곱해줘야 한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한번 차원을 해석을 해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은 얘는 차원이 L의 1승이 되겠죠. 그냥 L이 되는 거니까. 자, 아까 A 같은 경우는 차원이 어떻게 됐어요? 미터 퍼 세크 제곱이니까 LT의 마이너스 2승. 자,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근데 여기다 우리가 N승을 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T 같은 경우는 그냥 T죠. 여기다 우리가 뭘 해야 된다? M승을 해야 된다는 거죠. 좌우가 같아야 된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어요. 자, 그러면은 얘를 이제 풀어보면은 L의 N승, 그리고 T의 마이너스 2N승, 그리고 T의 M승이 되기 때문에 얘는 L의 N승이 되고, 그리고 T의 2M 플러스 M, 2N 플러스 M이라는 이와 같은 식으로 우리가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좌우의 지수를 비교를 해보면은 우리가 값을 결정할 수 있겠네요. 좌변에는 얘는 1승이기 때문에 n은 뭐가 되어야 되겠어요? n은 1이 될 수밖에 없겠네요. n은 1이. 자, 그러면 자, 여기도 보면은 그러면은 여기 마이너스죠. 마이너스 2n 플러스 m이 얘는 뭐가 돼야 됩니까? 이쪽엔 t가 없죠. t의 0승이란 말이죠. 얘가 0이 돼야 된다는 소리죠. 요 부분이 0이 되기 위해서는 그러면 m이 얼마가 돼야 된다? n이 1이니까 마이너스 2 플러스 m이 0이 되려면은 m은 얼마가 돼야 된다? 얘는 2가 돼야 된다는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우리는 다 구했네요. 자, 이쪽을 볼까요? 자, 그러면은 그럼 x는 어떻게 표현이 됩니까? x라는 거는 k에 a의 몇 승? a의 1승. 1승이니까 우리는 딱히 쓰지는 않겠어요. 그리고 나서 t의 몇 승? t의 2승. 자,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x는 k, at의 제곱이라는 요 식이 우리가 차원 분석을 통해서 그 거리 x의 식을 유도를 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요 k는 뭡니까? 그럼 실제로 우리가 실험을 해보면은 요 k가 얼마인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실험한 데이터하고 직접 비교를 해봤더니 결국 이 k가 얼마인 게 밝혀진다고? 2분의 1인 게 밝혀져요. 그러면은 2분의 1 at 제곱이라는 게 이와 같이 가속도와 시간을 이용해서 우리가 움직인 거리 또는 변이를 알아내는 그와 같은 식이 된다는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차원 분석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지금 만드는 식이 이게 맞는 말인지 아니면은 우리가 측정할 수 있는 변수들만 동원을 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결과값을 얻어내려면은 어떻게 공식을 만들어야 되는지 그걸 차원 분석을 통해서 알아낼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절에는 우리가 지금 단위가 매우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크기를 쓰고 나면 항상 그 뒤에 단위를 붙여서 내가 지금 어떤 물리량을 측정을 해가지고 값을 써놨는지를 알아내야 된다고 했는데 이 단위를 환산하는 것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에서는 단위의 환산과 유효 숫자라는 그와 같은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죠. 단위로 환산을 할 때, 공식에 적용할 때는 모두 킬로그램, 미터, 세크로 환산을 해야 돼요. 사실 우리가 어떤 물체의 질량을 측정을 할 때 항상 킬로그램으로만 측정을 하는 게 아니죠. 그램으로 하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밀리그램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미터도 마찬가지죠. 센티미터로 측정하기도 하고 밀리미터로 측정하기도 하고 시간도 세크뿐만 아니라 미니트도 있고 분, 아워, 시도 있기 때문에 얘네들 모두 환산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어쨌든 우리가 어떤 측정한 값을 갖다가 단위가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가 아닐 때는 여기에 비율이 1인 바꿈인수라는 걸 곱해가지고 우리가 얘네를 환산을 하게 됩니다. 이 바꿈인수는 뭐냐? 약분하려는 단위와 크기와 차원이 같은 물리량으로 분자, 분모를 구성한 그와 같은 인수를 갖다가 우리가 바꿈인수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은 간단하게 예제를 하나 살펴보면서 우리가 단위를 환산할 때 바꿈인수를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 그걸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예제 1.2를 볼까요? 제한 속력이 75.0 마일 퍼 아워인 그와 같은 고속도로에서 38.0 미터 퍼 세크의 속력으로 자동차가 달리고 있어요. 이 자동차는 제한 속력을 초과했는가라고 물어보고 있네요. 자, 그러면은 일단 75 마일 퍼 아워를 갖다가 우리가 한번 미터 퍼 세크로 한번 바꿔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은 75.0 마일 퍼 아워니까 마일 그리고 아워. 그러니까 아워분의 마일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겠죠. 우리는 지금 얘를 뭐로 바꾸고 싶은 거예요? 미터 퍼 세크로 바꾸고 싶은 거죠. 자, 그러면은 일단 미터로 한번 바꿔보기 위해서 마일을 갖다가 얘를 약분을 하는 바꿈인수로 한번 곱해봅시다. 우리가 약분해서 없앨 게 요 마일이라는 단위이기 때문에 분모의 마일이라는 단위를 가진 바꿈인수를 도입을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 애는 뭐로 바꾸고 싶다? 미터로 바꾸고 싶은 거죠. 그러면은 요 마일하고 요 마일이 약분돼서 없어질 것 같아요. 대신 여기다 곱해줬을 때 이 값이 어떻게 변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곱해주는 값은 항상 1이라는 크기를 만족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1마일을 분모에 써줬다. 그럼 얘는 몇 미터에 해당하는지 우리가 그 길이를 알아야 되겠죠. 1609m에 해당해요. 그러니까 1마일분의 1609m는 얘는 같은 크기분의 같은 크기 때문에 얘는 약분되면 1이 된다는 소리죠. 그러면 이와 같이 곱해주는 것 같다 우리가 뭐라고 한다? 바꿈인수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요 아워를 바꿔가지고 요 아워를 갖다 우리가 약분해서 뭐로 바꿔야 된다? 세크로 바꿔야 되겠죠. 그러면은 아워를 분자해 놓고 세크를 분모해 놓으면은 요 아워가 날아가서 없어지겠네요. 그러면은 역시 얘도 크기가 1인 값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1아워는 몇 초다? 3600초다 라고 하면은 이와 같이 3600분의 1 아워 퍼 세크를 곱해주면은 두 미어 마일하고 아워가 다 날아가 버렸네요. 자, 그러면 이제 미터 퍼 세크만 남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값은 75.0에다가 여기다가 1609를 곱하고 그리고 얘를 얼마로 3600으로 나누면은 단위가 뭐가 된다? 얘가 미터 퍼 세크가 된다는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얘를 계산을 해보니까 얘는 33.5 미터 퍼 세크라는 그와 같은 값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네요. 지금 38.0 미터 퍼 세크로 달리고 있는데 75마일이 마일 퍼 아워가 제한 속력이니까 즉 33.5 미터 퍼 세크가 제한 속력인데 굉장히 얘가 빠르게 달리고 있네요. 그렇죠? 그러면은 38.0 미터 퍼 세크는 그럼 몇 마일 퍼 아워에 해당합니까? 라는 문제도 여러분이 이제 금방 쉽게 풀 수가 있죠. 자, 그러면은 38.0 미터 퍼 세크니까 자, 얘를 갖다 뭐로 바꾸고 싶다? 마일 퍼 아워로 바꾸고 싶은 거죠. 자, 그러면은 일단 미터를 날려버려야 되겠네요. 그러면은 미터를 분모해 놓고 마일을 분자해 놓는 거죠. 1마일은 1609미터니까 이렇게 쓰면은 미터 날아가고 마일만 남았어요. 이번에 세크를 없어야 되겠네요. 그러면 이제 얘는 분자에 세크를 쓰고 그리고 여기다 뭐를 아워를 써줘야 되는 거죠. 1아워는 3600 세크. 그러면은 세크 날아가니까 마일 퍼 아워만 단위가 남게 되겠네요. 그러면은 38.0 곱하기 3600 그리고 얘를 갖다가 얼마로 1609로 나눠주면은 얘가 이제 뭐가 된다? 마일 퍼 아워라는 그와 같은 값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얘를 갖다 우리가 계산기 통해 계산해 보면은 얘는 85.0 마일 퍼 아워라는 이와 같은 값이 나오기 때문에 제한 속력이 75인데 대략 10마일 퍼 아워의 속력을 초과를 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변환, 그러니까 바꾸민수를 곱해가지고 적절하게 단위를 다 교환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와 같은 또 이제 그 예제는 우리가 또 다음에 또 풀어보도록 하고 이번에는 유효 숫자라는 걸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유효 숫자는 뭐냐면은 영어로는 이제 significant figure라고 하는데 사실 이제 significant가 의미인이라는 소리죠. 의미가 있는. 그래서 사실 유효 숫자는 영어로 해석하면은 의미가 있는 숫자라는 뜻입니다. 뭐의 의미? 측정했을 때의 의미가 있다라는 게 그걸 이제 유효 숫자라고 해요. 그런데 유효 숫자라는 게 왜 나오느냐? 우리가 어떤 값을 측정을 하는데 이 측정한 값이 진짜 그 어떤 값의 참값인가? 라는 그걸 이제 우리가 좀 궁금해할 수가 있죠. 그래서 모든 측정지는 참값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오차를 내재를 하게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길이를 재는데 그 길이를 1m 자로 잴 수도 있고 30cm 자로 잴 수도 있고 또는 마이크로미터라든지 버니어 캘리퍼스 같은 또 정밀한 기기로 잴 수도 있죠. 자, 그러다 보면은 측정하는 장치의 정밀도에 따라서 약간 오차가 생길 수가 있어요. 정확한 값을 측정하는데. 그래서 기본적으로 측정치는 항상 오차를 내재를 하게 되죠. 그러면은 우리가 어쨌든 오차를 내재하더라도 우리가 어떤 값을 측정을 한다 그러면은 눈 어린 값을 포함한 측정치와 같는 숫자 개수를 갖다가 우리가 유효 숫자의 개수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를 한번 봅시다. 지금 자가 있는데요. 이 자를 가지고 3cm 자인 모양이에요. 요 이제 연두색 선분을 측정을 했더니 쭉 보니까 대략 6.38cm라고 우리가 측정이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6.38cm라고 읽었다 그러면은 우리는 요 8을 지금 요 값이 9보다는 조금 작은 것 같고 7보다는 조금 큰 것 같기 때문에 우리가 눈 어린 값으로 6.38이라고 측정을 하게 된 거죠. 그럼 유효 숫자는 뭐까지다? 6.38. 이 세 개 모두가 유효 숫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유효 숫자라는 건 여러분들이 눈으로 쭉 측정을 해가지고 눈어리 값으로 반올림 해가지고 눈대중으로 때려잡은 값까지 거기까지 우리가 유효 숫자로 우리가 간주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와 같은 유효 숫자가 있는데 이 유효 숫자를 표현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지금 얘는 센티미터로 표현을 했는데요.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도 있죠. 얘를 밀리미터로 표현하면 63.8mm라고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럴 수 있겠네요. 만약에 얘를 미터로 표현한다면 0.0638m라고 표현할 수가 있어요. 뭐 그럴 수 있겠죠. 얘를 갖다 만약에 킬로미터로 표현한다면 0.0000638km라고 표현할 수가 있어요. 단위를 뭐로 쓰느냐에 따라서 소수점을 중심으로 해서 좌우에 0이 막 붙네요. 그러면은 이와 같이 지금 요게 유효 숫자가 3개라면은 얘도 유효 숫자가 3개인데 얘는 그럼 유효 숫자가 몇 개일까요? 얘가 늘어났으니까 유효 숫자가 5개인가? 그렇진 않아요. 얘가 늘어났다고 해서 2, 4, 6, 8 유효 숫자가 8개인가? 그렇지 않아요. 소수점을 중심으로 좌우에 있는 0들은 우리가 단위를 뭐로 쓰느냐에 따라서 얘가 자동으로 늘어나고 줄어들고 하는 거지 지금 내가 측정한 값 자체의 정밀도가 바뀌는 건 아니에요. 얘를 갖다 밀리미터로 표현했다고 해서 내가 측정한 값이 더 정밀해지는 건 아니죠.
내가 10km로 표현했다고 해서 내가 측정한 값이 덜 정밀해지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소수점 주변에 있는 0들은 우리가 유효 숫자로 간주를 하지 않는다는 것도 알아둬야 되겠네요. 그래서 소수점 주위의 0은 우리가 유효 숫자에서 제외를 하게 됩니다. 물론 소수점 주위에 있는 0이라고 해서 모두 다 제외되는 건 아니고, 예를 들어서 1.01이라는 값이 있다. 그러면은 사실 얘는 뭐예요? 얘는 요 뒤에 어떤 값이 있을 텐데 얘를 적절히 우리가 눈대중으로 처리를 해가지고 1.02를 표현했기 때문에 사실 얘는 자릿수에 해당하는 거죠. 자릿수. 자릿수에 해당하는, 즉 그래서 소수점 근처에 있는 0이긴 하지만 자릿수에 해당하는 그와 같은 이 같은 0은 얘는 유효 숫자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도 우리가 오해를 하면 안 되겠네요. 그리고 그럼 이제 우리가 유효 숫자를 갖다가 이렇게 또 여러 가지로 우리가 구분하는 그 이유가 뭐냐 하면은, 예를 들어서 유효 숫자가 서로 다른 값들을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고 했을 때는 결국엔 그 결과값을 갖다가 어디까지 유효 숫자로 쳐줘야 되느냐라는 게 그게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숫자는 되게 정밀하고 어떤 숫자는 되게 좀 덜 정밀한데 이 둘을 사치 연산에 나온 값이 얘네들이 완전히 정밀하다고 볼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러면은 얘네들의 정밀도를 어느 한도까지 우리가 의미를 두고 significant, 의미를 두고 의미 있게 우리가 처리를 해야 되겠냐라는 그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곱하고 나누고 할 때는 유효 숫자의 개수가 작은 것에 맞춰서 우리가 유효 숫자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계산이 다 끝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유효 숫자의 개수가 3개다 그러면 4개다 5개다 그러면은 3개가 가장 작으니까 3개에 우리가 유효 숫자 개수를 맞추면 되는 그런 얘기고, 더하기 빼기 같은 경우는 제일 덜 정밀한 숫자 걔의 소수점 자릿수에 맞추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숫자를 반올림할 때는 항상 4,4,5입을 해서 우리가 반올림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복잡한 계산이 있다고 하면은 일단 모든 계산을 다 해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를 다 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유효 숫자의 개수를 맞춰야 우리가 정확한 값을 얻을 수가 있지, 계산하는 와중에 계속 유효 숫자를 정리하면서 계산하다 보면은 오히려 오차가 더 커지게 된다는 점에 우리가 유의를 해야 되겠어요. 경우에 따라서 이제 숫자 뒤에 있는 0이 자릿수인지 유효 숫자인지 좀 모호한 경우가 있죠. 그럴 경우에는 10의 n승이라는 표현을 이용해서 유효 숫자를 확실하게 결정하는 과학적 표기법을 우리가 사용을 하곤 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 1500이라는 값이 있다고 합시다. 1500이라는 값이 있다고 하면은 이 1500은 유효 숫자가 몇 개냐는 거죠. 4개인가요? 요 0은 우리가 자릿수로 봐야 됩니까? 아니면은 얘네들을 갖다가 어쩌면 그 유효 숫자로 제외하는 그런 숫자로 봐야 됩니까? 그런 게 사실 좀 의심스럽다는 거죠. 그럼 얘네들을 갖다가 우리가 얘네들을 갖다 유효 숫자의 개수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1.5 곱하기 10의 3승 이런 식으로 쓴다 그러면 결국 얘도 1500을 의미하는 거죠. 그럴 경우에는 유효 숫자가 2개구나, 또는 1.50 곱하기 10의 3승이다 그러면 유효 숫자가 3개구나, 1.5 빵빵 곱하기 10의 3승이다 그러면은 유효 숫자가 4개구나 하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유효 숫자의 개수를 갖다가 알아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1500, 3000, 만 뭐 이런 식으로 000만 있을 경우에는 우리가 유효 숫자의 개수를 잘 알아낼 수가 없어요. 그때는 항상 어떻게 10의 n승이라는 표현을 사용을 하게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어요. 자, 그러면은 지금까지 이야기한 내용을 갖다가 역시 예제를 풀어보면서 문제를 풀어보면서 이해하는 게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문제를 풀어보면은 유효 숫자의 개수를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우리가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그럼 예제를 하나 보도록 할까요? 예제 1.3번을 보시도록 합시다. 다음 측정치에서 유효 숫자의 개수가 몇 개냐라고 물어보고 있네요. 0.03456. 그러면은 0 소수점 주변에 있는 0은 얘는 이제 유효 숫자가 아니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얘는 유효 숫자가 몇 개입니까? 얘는 유효 숫자가 얘는 4개가 되겠죠. 얘는 4개. 0.0050. 얘는 0050이니까 소수점 주변에 있는 얘네들은 뭐예요? 얘는 유효 숫자가 아니죠. 그런데 50에서 그럼 이 0은 유효 숫자입니까? 아닙니까? 모르긴 해도 얘는 요 뒤에 있는 값을 갖다가 얘를 반올림하거나 또는 버림을 해가지고 0으로 만들었을 거기 때문에 얘는 유효 숫자에 들어가요. 얘는 유효 숫자가 들어가서 얘는 유효 숫자가 2개. 얘는 그럼 몇 개? 얘는 유효 숫자가 1개가 되겠죠. 0.0340056은 어떻게 돼요? 그러면은 물론 요 앞에 있는 0 2개는 유효 숫자가 아니고 340056일 때 요 00은 유효 숫자가 아니에요. 얘는 자릿수를 만들기 위한 공이죠. 그럼 얘는 유효 숫자죠. 그럼 2, 4, 6개니까 얘는 6개가 됩니다.
자, 1500이 또 나왔네요. 1500 같은 경우는 그럼 유효 숫자가 몇 개냐? 사실 쟤는 좀 애매한 구석이 있어요. 왜냐면은, 그래서 이와 같은 걸 이제 우리가 유효 숫자의 개수를 갖다가 부정확한 걸 피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얘를 갖다가 과학적 표기법을 쓴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사실 j 측정값이 1500.4였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냥 얘 4를 버리고 그리고 나서 1500까지 우리가 얘를 갖다가 우리가 썼다는 거죠. 그러면은 얘는 유효 숫자가 몇 개예요? 얘는 유효 숫자가 본격적으로 얘는 4개가 되는 거죠. 자, 이럴 경우는 우리가 1.5빵빵 곱하기 10의 4승이라는 표현을 써서 유효 숫자가 4개라는 걸 우리가 확실하게 밝혀주는 거죠. 아니면 1499.6인데 여기서 얘를 반올림 해가지고 반올림 해가지고 얘를 1500으로 만들었다. 그래도 어떻게 돼요? 이런 식으로 해도 유효 숫자가 4개가 되는 거죠. 근데 사실 알고 보면 얘는 1504란 값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요 4를 버리고 그냥 1500으로 만들었다. 그러면은 얘는 유효 숫자가 몇 개예요? 얘는 3개가 되기 때문에 얘는 그럴 때는 1.50 곱하기 10의 이게 4승이 아니라 3승이죠. 3승. 이런 식으로 써야 되는 거죠. 또 아니면은 1495인데 요 5를 갖다가 반올림 해가지고 얘를 1500으로 만들었다. 그럼 유효 숫자가 3개니까 역시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는 거죠. 아니면은 얘가 원래 그냥 1510인데 요 그냥 10을 버리고 그냥 얘를 1500으로 만든 거예요. 그럴 경우에는 유효 숫자가 몇 개가 됩니까? 그럴 때는 유효 숫자가 2개가 되기 때문에 얘는 1.5 곱하기 10의 3승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는 거죠. 아니면은 1490인데 90에서 올려가지고 얘를 1500으로 만들었다. 그럼 이제 유효 숫자가 2개니까 1.5 곱하기 10의 3승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1호 빵빵 같이 뒤에 공이 여러 개 붙는 것 같은 경우는 얘의 유효 숫자의 개수를 확실하게 해주기 위해서 어떻게 된다? 이와 같이 10의 n승이라는 과학적 표기법을 사용을 하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유념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를 한번 살펴볼까요? 유효 숫자를 감안해서 다음 숫자들 계산해 보라 하네요. 자, 123cm 플러스 535cm라고 하네요. 그럼 얘를 갖다가 우리가 계산기를 꺼내서 계산해 보면은 몇 cm가 나오면은 128. 얘는 35cm라는 값이 나옵니다. 자, 그럼 이 값은 정확하냐? 안 돼요. 여기서 우리가 뭘 정리해야 된다? 유효 숫자를 정리를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1, 2, 3하고 5.35하고 누가 제일 덜 정밀한 숫자입니까? 당연히 얘는 소수점 2자리까지 있지만 얘는 소수점 끝자리가 없죠. 그러면은 얘는 뭐에 맞춰야 된다? 소수점 끝자리가 없는 거에 맞춰야 되는 거죠. 그럼 얼마에 맞춰야 되는 거예요? 1, 2, 3이니까 128에 맞춰야 된다는 소리죠. 자, 128에 맞추고 나서 그리고 나서 혹시 모르니까 그 다음 숫자를 보는 거죠. 3을 봐요. 자, 3을 보는데 3은 어떤 숫자면은 3은 4, 4, 5, 2을 할 때 우리가 4, 4, 5, 2라는 건 4는 버리고 5부터 올려준다는 거니까 3은 그냥 우리가 과감하게 버려버리고 얘는 그냥 128cm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쓰게 된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7.987에서 0.54를 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값이 7.447cm라는, 이번 미터가 되겠네요. 미터란 이와 같은 값이 나온다는 거죠. 그럼 얘는 정확하냐? 아니에요. 얘도 이제 우리가 유효 숫자를 정리를 해야 되는 거죠. 얘는 소수점 밑에 3자리가 있고 얘는 2자리 있으니까 우리는 소수점 2자리에서 얘를 끊어야 된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얘가 덜 정밀한 숫자죠. 요는 요 뒤가 모호한 숫자이기 때문에 요 세 번째 숫자의 7자리는 여기 지금 어떤 숫자가 있는지를 모른다는 소리죠. 1이 있는지 2가 있는지 9가 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를 갖다가 계산하는 게 무의미하다는 거죠. 그래서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끊어요. 그럼 7.44에서 딱 끊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좀 찜찜하니까 그 다음 숫자를 보는 거죠. 자, 7인데 7은 버리기가 아깝네요. 그러니까 7은 다시 넘겨줘가지고 얘는 7.45cm라는 이와 같은 값으로 써야 되겠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자, 이번에는 1.0001 플러스 0.0003이죠. 그럼 얘를 계산하면은 1.0004가 되는데 지금 소수점 넷째 자리 계산이니까 소수점 넷째까지 그냥 살려줘가지고 얘는 1.0004 단위는 세크가 되겠네요. 세크 이런 식으로 얘는 그냥 바로 써주면 되겠네요. 1.0002 마이너스 0.998은 뭐다? 얘는 0.004가 되네요. 그러면은 얘는 유효 숫자를 어떻게 정리를 해야 돼요? 얘는 유효 숫자가 4개고 얘는 유효 숫자가 3개지만은 얘는 유효 숫자가 1개밖에 안 되죠. 그럼 얘는 거기서 끝이에요. 왜냐면은 그냥 더하기 빼기이기 때문에 소수점 셋째 자리까지 맞춰서 4까지 맞췄으면은 얘는 더 이상 우리가 계산할 필요가 없는 거죠. 자, 이번엔 그 밑으로 볼까요? 13.004, 3.09, 112.947g을 갖다가 다 더하면은 얘가 몇 g이 되느냐? 그럼 계산하면은 129.04
1이라는 이와 같은 값이 나옵니다. 여기 다 쓰면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뭘 맞춰야 된다? 유효 숫자를 맞춰야 된다는 거죠. 더하기는 정밀도가 가장 낮은 숫자니까 소수점 뒤에 숫자들이 가장 적은 거 역시 3.09가 되겠네요. 그럼 소수점 둘째 자리를 끊는 거죠. 자, 여기서 딱 끊고, 자, 그리고 나서 그 뒤에 숫자를 보니까 얼마예요? 1인데 얘는 그냥 우리가 과감하게 버리면 되겠네요. 얘는 129.04g 이런 식으로 써야지 뒤에 1을 써주면 안 되겠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자, 이번엔 나누기죠. 24.595g 나누기 5.34 세제곱센티미터. 지금 얘네들 더하기 빼기 할 때는 다 단위가 같았어요. 즉 차원이 같았다는 그런 얘기죠. 얘는 차원이 다르지만은 더하기나 빼기 같은 경우는 차원이 같아야지만은 곱하기 나누기는 차원이 달라도 상관이 없는 거죠. 자, 그러면은 24.595로 5.34 나누면 어떻게 되느냐? 얘는 4.60580. 단위는 어떻게 돼요? 그램 퍼 세제곱 센티미터. 이렇게 쓸 수가 있겠네요. 그럼 얘가 답이 아니라는 거죠. 여기서 그럼 얘는 그럼 유효숫자를 몇 개 맞춰야 돼요? 얘는 소수점하고 상관없이 유효숫자 개수가 가장 작은 3개에 맞춰야 되겠다는 그런 얘기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앞에서부터 하나, 둘, 셋에서 4.60에서 끊고, 자, 그 다음 숫자를 보니까 5죠. 5는 버리기가 아깝네요. 얘는 4, 4, 5, 2에서 올려줘야 되는 거니까 얘는 4.61 그램 퍼 세제곱 센티미터다. 이런 식으로 써야 되겠다는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1.23m 곱하기 0.89m. 자, 얘를 계산하면 그 값이 얼마나 나오냐면은 1.0947. 단위는 미터 제곱. 자, 이렇게 되겠죠. 그럼 얘는 이제 요 숫자를 몇 개 맞춰야 돼요? 1.23 3개. 0.89는 3개가 아니죠. 0은 아니니까. 8.89니까 2개에서 맞춰야 되겠네요. 그럼 유효 숫자 2개에서 맞춘다면 10에서, 여기서 끊는 거죠. 10에서 끊고. 자, 9는 버리기가 좀 아깝죠. 그러니까 얘는 올려줘가지고 얘는 1.1 제곱미터가 얘의 답이 된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99.997, 100.008, 100.011, 100.005의 평균을 내보시오라고 하네요. 그럼 얘네들 일단 다 더한 다음에 얼마로 나눠야 돼요? 4로 나누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그 계산을 해보면은 그 계산이 100.00525라는 이와 같은 값이 나옵니다. 4로 나눴으니까 4는 유효숫자가 한 개인가요? 아니에요. 4는 우리가 측정을 했을 때 오차가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냥 4로 나눈다면 그냥 4로 나눈 거기 때문에 얘는 유효숫자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계산하는데 파이라는 값이 있다. 얘는 3.141592 쭉 나가는 건 무리수죠. 얘는 유효숫자가 있습니까? 얘는 유효숫자가 없어요. 루트 2는 1.414 해서 쭉 나가는 숫자인데 얘는 유효숫자가 있습니까? 얘도 유효숫자가 없어요. 유효숫자는 뭐에서 의미가 있느냐? 우리가 측정을 했기 때문에 오차가 생길 수 있을 때 그때 유효숫자가 의미가 있는 거지. 파이하고 루트 2는 이미 정의된 값이죠. 이와 같은 경우는 얘는 유효숫자가 없어요. 그러면 얘는 유효숫자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걔는 유효숫자 하는 데서 빼버리고 걔는 신경 쓰지 말고 계산을 하면 된다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뭐 175g의 소금을 갖다가 20명에게 나눠준다. 그러면은 175를 20으로 나눠야 되겠죠. 그럼 유효숫자가 몇 개입니까? 유효숫자를 몇 개 맞춰야 되니까 20이니까 2개에 맞춰야 됩니까? 그게 아니라니까 20명은 이건 오차가 생길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차가 생길 수 없는, 측정에서 오차가 생길 수 없는 그와 같은 숫자들은 유효숫자를 고려하지 않고 그냥 예를 들어서 그럼 175g이라면 유효숫자 3개죠. 그럼 그 결과값도 유효숫자 3개로 그냥 맞추면 된다는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얘는 이제 그럼 유효숫자를 어디서 끊어야 됩니까? 이건 굉장히 길어졌는데 결국에 이제 더하기만 우리가 생각하면 되는 거죠. 소수점 셋째 자리가 다 똑같으니까 얘도 소수점 셋째 자리 딱 끊어가지고 100.00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숫자를 보는 거죠. 얘를 버릴 거가 많으니까 2는 그냥 얘는 과감히 버리면 되겠네요. 그러면은 100.005라는 이와 같은 값을 우리가 얻을 수 있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뭐 간단하게 이제 몇 가지 이제 계산을 해봤는데 대강 유효 숫자에 대한 감은 잡았으리라 믿어요. 이거 외에 또 이제 많은 문제들은 우리가 또 문제 풀이할 때 그때 또 한번 살펴볼 기회가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유효 숫자에 관한 걸 우리가 같이 한번 살펴봤네요. 그러면은 다음 장에서는 좌표계라는 걸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1.3절에서는 좌표계라는 걸 우리가 같이 한번 살펴보겠어요. 좌표계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공간에서 어떤 물체의 위치를 표현하고 싶단 말이죠. 특히 이제 물체의 운동 같은 경우는 얘가 날아가서 어디에 떨어졌는지, 지금 어느 위치인지 그게 궁금하단 말이죠. 근데 그걸 갖다가 우리가 적절한 기준을 잡아가지고 얘를 표현하지 않으면은 어떻게 날아가서 어떤 경우를 통해서 어느 지점에 있는지 그걸 모든 사람이 알아보게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공간에서 위치의 표현을 위해서 우리가 좌표계를 도입을 하게 되는데 어쨌든 물리학에서 여러 문제를 수학적으로 해석하기 위해서는 공간에서의 위치를 정확하게 표현하는 것이 당연히 필요하죠. 그래서
원점을 중심으로 해서 얘를 적절하게 눈금을 만들어 가지고 얘를 사방팔방으로 퍼뜨려 놓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 눈금을 읽어 가지고 그 물체의 위치를 결정할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몇 가지 좌표계들이 있는데요. 대표적인 좌표계가 직각 좌표계라는 건데 렉탱귤러 코디네이트 해가지고 수평선과 수직선이 서로 교차하는 십자 모양을 만들어요. 그래서 그 교차하는 점을 원점으로 만드는 그와 같은 좌표계를 갖다 우리가 직각 좌표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얘를 데카르트 좌표계라고도 하고 또는 카테시안 좌표계라도 부르는데 데카르트나 카테시안은 같은 말이에요. 카테시안 할 때 요 카르트, 그러니까 요 카르트죠, 카르트. 요 카르트에다가 DE를 붙인 게 데카르트예요, 데카르트. 그러니까 프랑스어 같은 경우 앞에 D자가 많이 붙죠. 그래서 카르트 앞에 DE가 붙어서 데카르트인데 얘를 우리가 그냥 이럴 때는 데카르트라고 하는 거죠. 같은 얘기예요. 데카르트 좌표계나 카테시안이나 같은 얘기인데 그럼 어떤 좌표계입니까? 여러분이 늘 쓰고 있던 이와 같이 임의의 한 점을 x, y로 표현하는 이와 같은 좌표계를 갖다 우리가 직각 좌표계 또는 데카르트 또는 카테시안 좌표계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원점을 중심으로 해서 눈금을 매겨놔요. 그래서 5,3이다. 그러면은 오른쪽으로 수평축으로 5칸, 수직축으로 예를 들어서 3칸, 마이너스 3,4다 그러면은 이제 왜 반대쪽으로 얘를 마이너스 3칸 그리고 위로 4칸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x, y로 표현하는 건 이제 우리가 많이 써봤죠. 이와 같은 이제 좌표계가 이제 대표적으로 우리가 쓰던 직각 좌표계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쓰는 좌표계에 평면 극좌표계라는 게 있어요. 이 평면 극좌표라는 거는 직교좌표의 원점으로부터 이제 어떤 한 점을 결정하는데 원점에서 그 전까지의 선분의 길이를 r이라고 하고 요 r이 x축으로부터 반시계 방향으로 얼마나 돌아갔는가를 측정을 해가지고 우리가 x, y가 아니라 r, 세타로 표현하는 그와 같은 좌표계를 평면 극좌표계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어떤 점 x, y가 있단 말이죠. 내가 요 점을 갖다가 r과 세타를 이용해서 표현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요 점을 이제 우리가 지적을 할 때 원점에서부터 r만큼 떨어진 곳들에 있는 점들의 집합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뭐가 되느냐? 그러면은 이 점을 원점으로 중심으로 해가지고 반지름이 아닌 원에 있는 모든 점이 이 원점에서 r만큼 떨어진 점들의 집합이 되는 거예요. 나는 이 x, y란 딱 요 지점만 내가 얘기를 하고 싶단 말이죠. 그럴 경우는 어떻게 된다? 그때는 x축으로부터 얼마만큼 이 점들 중에서 끼리리릭 해서 세타만큼 돌아간 위치에 있는 점이다. 그러면은 딱 요 점이 결정이 되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요 길이가 루트 2고 요 각도가 45도다. 그러면은 루트 2, 45도 하면은 요 점이 뭐가 돼요? 그게 1,1이라는 그와 같은 지점이 될 거라는 거를 우리가 잘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가 r과 세타를 이용해서 x, y를 표현할 때 그때 얘네들 우리가 무슨 좌표계로 한다? 평면 극좌표계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은 왜 이와 같은 좌표계를 씁니까? 우리가 물체가 회전을 한다든지 원운동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원점을 중심으로 쭉쭉 방사형으로 퍼져나간다든지 그와 같은 물체의 운동을 해석할 때는 이와 같은 평면 극좌표계를 이용해서 r과 세타로 이용하는 게 더 유용하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r, 세타로 표현하게 될 경우는 얘네들을 갖다 우리가 직각 삼각형의 꼴로 만들어서 삼각함수를 이용해서 선분의 길이와 축방향의 길이를 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져요. 그래서 왜냐하면 대부분의 물리변수 분석이 또 우리가 계속 살펴보게 되겠지만은 직각 삼각형의 대각선의 길이를 구하시오 또는 밑변이나 높이의 길이를 구하시오 그런 식으로 귀결되는 경우가 매우 많다는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방금 살펴본 것처럼 이와 같이 이제 우리가 어떤 r일과 세타를 이용해서 어떤 한 점을 표현한다.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우리가 수선을 내리고 여기서 x, y의 수선을 서로 이렇게 내리는 거죠. 여기 수선을 내리고 요 점의 길이를 r 코사인 세타로 표현을 하고 또 요 점의 길이를 갖다 우리가 뭐라고 r 사인 세타라고 표현을 해가지고 x하고 y를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r하고 세타의 관계를 이용해서 얘를 우리가 직각 좌표계를 표현할 때 x의 좌표와 y의 좌표도 표현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와 같이 직각 삼각형 꼴로 만들어서 x의 길이, y의 길이 그리고 이 대각선 r의 길이는 우리가 이제 얘는 뭐 초등학교 이래로 뭐 중고등학교 때도 피타고라스의 정리량을 이용해서 늘 얘네들의 관계를 밝혀왔죠. 요 r이라는 거는 x제곱 플러스 y제곱에 루트를 씌워야 된다든지 아니면 요 삼각형의 그 변들의 빗변분의 높이는 사인으로 우리가 정의를 하고 빗변분의 밑변은 코사인으로 정의를 하고 밑변분의 높이는 탄젠트로 정의를 해가지고 우리가 요 세 변 중에 한 변의 길이를 알고 그리고 그 사이에 끼인 각의
각도를 알면은 우리가 남은 변들을 갖다 우리가 결정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뭐를 삼각함수를 우리가 예전에 배워왔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삼각함수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요 삼각형들의 비율이죠. 실용적으로는 뭐 이렇게도 우리가 활용할 수가 있죠.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나무의 높이를 재고 싶다라고 한다 그러면은 나무의 꼭대기까지 올라와서 우리가 높이를 잴 수는 없죠. 하지만 우리가 밑변하고 높이의 비, 즉 탄젠트 45도의 그 비율만 알고 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요 나무 밑에서 해가지고 뒤로 점점 걸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와 같이 이제 분도기를 놓고 여기다 이제 추를 쭉 매달아가지고 요 각도가 얼마를 유지하게끔 항상 45도를 유지하게끔 한 다음에 이런 식으로 나무를 바라보면서 뒤로 물러나는 거죠. 얼마만큼? X만큼 쭉 물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라보는 요 시선의 끝이 이 나무의 꼭대기에 도달했다. 그러면 결국에는 여러분이 물러난 거리하고 그리고 여러분의 눈으로부터 이 나무까지의 수평거리하고 그리고 요 지점에서 여기까지의 뭐하고 높이가 어떻다? X하고 라지 H가 같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럼 거기에다 뭐 여러분의 키 스몰 h만 합치면은 결국 이 나무 전체의 높이는 라지 H에다가 플러스 스몰 h가 되는데 요 라지 h는 뭐로 알아낼 수가 있다? 여러분이 뒤로 물러난 길이로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요 길을 갖다 여러분이 자를 재면은 수직 방향을 잴 필요 없이 나무의 높이도 알아낼 수 있다는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뭐 이와 같이 이제 우리가 어떤 삼각함수의 특정한 비율들을 알고 있으면은 이와 같이 적절한 직각삼각형을 만들어서 우리가 그 사이에 끼인 거 하나만 주어지면은 남은 변들의 길이를 알아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와 같이 우리가 삼각함수 표라는 것도 있고 그런 게 아예 계산이 돼가지고 전자계산기에 내장이 돼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적절한 삼각형을 그리면은 끼인 각도를 이용해서 나머지 변의 길이를 알아낼 수가 있는데 그게 뭐에 중요하다? 걔네들이 이와 같이 우리가 물리량을 해석하는데 이와 같은 길이로 표현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리고 방향으로 표현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삼각함수를 갖다가 잘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전에는 우리가 벡터하고 스칼라라는 물리량을 비교할 때 벡터량과 스칼라량으로 나누는데 얘네들을 어떤 기준으로 나누게 되는지 그와 같은 내용을 살펴보고 또 계산 방법이 어떻게 되는지 그런 걸 또 같이 한번 살펴보시도록 하죠.